환율에 비해서 수출 증가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일본 엔화 좀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은 가감히 무시해버려라. 그러면 주식 투자를 통한 부는 결코 매년 착착착 오르지 않아요. 또 한 3년 이상은 또 계속 사 모으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견디냐. 이번에 그 네. 일본은행이죠. 일본은행에서 그 1% 이상도 용인하겠다. 이런 말로 그 YCC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한 이 한계를 좀 열어놨단 말이죠. 네. 사실상의 금리 인상을 허용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 네. 그러면서 일본 증시는 좋은데 네. 아무리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제일 걱정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돌아가는 다른 국가들의 어떤 자산 매각으로 인한 그 급락 현상을 걱정하는 건데 일본은 그게 좋은가 봐요. 돈이 들어오니까. 아, 금리 인상을 통했어요? 아니면? 네네.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금리 차, 그렇죠. 유럽, 특히나 또 유럽하고 이렇게 차이 난 적은 또 잘 없었거든요. 이렇게 금리 차를 견디고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거의 이때까지도 좀 많이 어려운 것이었고요.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용인하겠다라고 신용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신용을 내는 거 사실은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되죠. 그렇게 신용만 내는 이유는 내심 지금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아, 일본. 예, 일본 엔저가 계속 그렇게 목표로 삼았던 엔저가 그 경제 성장률이 우리를 드디어 뛰어넘었다고. 네, 그 엔저입니다. 엔저 현상. 엔저로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주가가 오르고 있고, 예, 그리고 부동산도 이제 좀 가격이 이때까지 그 줄기차게 빠졌지만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을 사실은 일본은 좀 즐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은 외국과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 정도 신용은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그 외국의 시각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네. 그 일단 일본 자체 그 헤지 펀드들이 네. 그 환율 이게 사실 일본도 환율 조작국 리스트에 올라가 있잖아요. 언제든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환율 조작국 지금 때릴 수 있는. 용인해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용인해 주는 거죠. 네. 이런 어떤 환율 인위적인 환율에 대한 이슈 이거를 통한 어떤 또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을까?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데 지금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렇게 환율 조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환율을 크게 끌어올리는 쪽으로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의 태도 보면 너무 친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야 이거 용인해주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당분간 일본의 금리 수준과 환율은 전 세계에서 좀 약간 따로 노는 쪽으로 이렇게 갈 거고, 요게 조금 일본한테는 좀 보탬이 경제에 좀 보탬이 되는 것 같다. 예, 그 정도 생각을 근데 그 합니다. 엔캐리 예. 트레이드의 그 회수, 예. 그 돈의 회수로 인한 다른 나라들, 뭐 우리 한국을 포함한 다른 금융 자산, 그러니까 시장들의 어떤 이 변동성 확대, 혹은 뭐 이런 급락 현상 이런 건 없을까요? 아직 그 엔캐리 지금 워낙 외국의 캐리가 좋기 때문에 엔캐리라는 외국에서의 거는 수익이? 외국에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거는 잘 없죠. 다만 이제 일본 주식이 좀 요즘 좋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오히려 엔저에다가 주식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가 조금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은 그 엔캐리가 다른 나라 지금 금리가 다들 이렇게 높은데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쪽으로는 아무리 1% 올린다 하더라도 금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아직 그런 충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러한 금리로 인한 뭐 네. 일본이 됐든 미국의 어떤 금리 변화로 인한 어떤 이 증시의 어떤 급격한 하락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씩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큰 어떤 위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갈 만한 정도의 그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다른 뭐 그런 모든 이슈를 저는 잠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 가계부채다. 가계부채.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뭐죠? 그 외국계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환율이 이게 지금 한 1,400원 이상은 돼야 되는 한국 경제가 지금 그런데 그래서 환차손에 대한 걱정 또 주식에 대한 걱정 이 두 방향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예 1,400원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또 큰 이득이니까. 예, 사실 지금 환율이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우리나라 수출이나 경제가 좀 이런 게 제가 이게 일본과의 그 환율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책에서도 항상 일본 엔화와 환율을 가지고 수출하고 비교를 하고 우리나라 경쟁력을 비교하고 했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더 약세를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어렵다. 그 효과를 지금 못 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우리도 일본 그래서 뭐 1,4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엔화가 다시 한 좀 1,000원 정도까지 저는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이 14개월째 계속 무역 적자를 내고 또 수출도 감소하는 네. 형태를 보여왔는데 뭐 10월 달에는 좀 반전이 됐다고 합니다만 조금은 네. 이러한 모든 거에는 오히려 환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일본의 환율이 뭐좀 너무 그러니까 같은 더 빵집인데 약세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는 같이 같은 빵을 파는 나라다 빵집이라 보시면 되는데 저쪽에 빵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우리 빵을 안 사고 자꾸 저쪽 빵을 사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뭐 다른 요인도 있죠. 다른 요인도 지금 뭐 중국과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 요인도 꽤 크다고 수출이 바로 이게 환율에 비해서 수출 증가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일본 엔화 문제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ECB도 뭐 긴축 종료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거든요. 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글로벌 통화 정책 이제 긴축은 이제 끝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좀 좋아질 거. 우리가 자꾸 긍정적인 것만 계속 보고 싶은 거야. 힘드니까. 미국도 이제 긴축 그만, 한국도 긴축 그만 해야 되는 거, 뭐 다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유럽은 상당히 미국 눈치를 가장 많이 보는 지금 그래서 저는 유럽은 미국이 좀 많이 올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꽤 그래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유럽은 유럽 금리는 약간 미국 금리의 종속 변수 같다. 비록 미국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잘 잡히지 않으면 섣불리 좀 그 완화 쪽으로 가는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월이 다들 좀 뭔가 비둘기적인 이야기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너무 이 섣부른 기대감이다. 유럽에 대해서도 그렇죠. 유럽은 이제 미국이 또 다시 완화 기조로 가면 따라서 가는 미국에 따라간다. 예, 먼저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 경기도 좀 우리나라보다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좋은 것 같아서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보다 좋다면 우리가 얼마나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못 올리는 정도로 나쁜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긴 뭐 계속해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그렇죠. 크거든요.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돈을 자꾸 빵도 사 먹고 다 사 먹어야 되는데 이게 다 빚 갚는다고 이자 갚고 이런다고 이게 안 되니까. 예.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이거 결단이 필요한 건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선거들 있고 네. 이런 입장에서는 표를 잃을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싶어하지 않죠. 거기까지. 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식을
네. 꽤 많이 비중이 높으시잖아요. 네네. 네. 저는 항상 주식. 항상 포트에 주식으로 들고 가시는 배당으로 네. 사시는 네, 맞아요. 배당주 월급으로 중심의, 못 사는. 네, 네. 배당주 중심의 투자자신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금리와 관련해서 일단 이 중동 사태, 이스라엘 문제가 터지면서 또 이게 인플레이션을 건드리고 또 뭐 어떤 유가를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보니까 유가는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한단 말이죠. 네. 이게 변수가 될까요? 중동 사태가? 저는 작년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뭐 이런 것도 정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봤었고요. 지금 중동도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다.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지금 아까 계속 확고하게 이게 문제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 외적인 다른 것들은 뭐 약간 변동성을 주는 요인은 되고 있지만은 그렇게 위기가 온다든지 뭐 아니면 굉장히 좋아지는 요인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요인은 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그만 남기고 좀 별로 좀 중요하지 않는 거는 좀 쳐버리는 게 좋아요. 좀 생각 안 하고 쳐버리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지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예, 장기 투자.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러면 결국은 샀다 팔았다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크게 장기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슈들은 가감히 무시해 버려라. 심플하게 가자. 그게 사실은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원래 이제 계속 보험주라든가 증권주 이쪽 그 주식들을 많이 들고 있으셨잖아요. 보험주보다 금융주. 금융주고 예, 정권주하고 은행주가 은행주. 상당히 제 주식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시니까 아마 지금 시장을 이해하시는 그 척도가 될 것도 같은데 네. 계속 지금 주식을 들고 가도 괜찮을 때다라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네. 그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 금리 인하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금리 인하는 상당한 우리 증시에 충격이 있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하나의 현상, 후 조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금리 인하라는 내년 상반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있기 전에 뭔가 상당히 충격이 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주식을 이제 수십 년 투자를 이제 해보잖아요. 그 투자를 하는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거든요. 뭐 언제는 미국이 곧 망한다는 소리도 있었고, 뭐 유로 위기도 있었고, 그리스 위기, 그리고 뭐 김정일이 사망, 뭐 하여튼 별의별 일이 다 있으면서 그걸로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래도 결국은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주식 포트폴리오로 계속 그 부를 증가시켜 왔고, 그리고 이 부를 증가시킨 제가 시점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5년 이상 정도 동안은 그 매집 기간이에요. 아, 매집? 예. 5년간을 매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랫동안 매집한 게 언제 한번 쫙 올라와죠. 그러니까 부가 보면 주식 투자를 통한 부는 결코 매년 착착착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단식으로 점프. 그게 첫 번째 계단이 금융위기 전에 2006년 네. 그때쯤 주가가 참 좋았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갔고, 그리고 그때 너무 버버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할 기회를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익 실현을 하고 나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그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또 주가가 너무 싸게 갔고, 그럼 그때 조금 또 이렇게 주식 비중을 늘렸던 게 또 좀 도움이 됐고, 그 다음부터는 2011년 이때부터는 그냥 계속 모으는 기간이었어요. 주식을 돈 생기면 싸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 싸. 그렇게 한 모으니까 또 2020년인가요? 네. 그때 그러니까 또 그때 2020년 2021년 그때 계단식으로 한번 확 해줘. 그 2020년 21년 그때가 제가 주식 가지고 있던 주식 자산이 한 2배로 증가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계단으로 상승해주고, 그럼 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 마이너스 빠지고, 지금은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적어도 한 4년 뭐 이상, 왜냐하면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이제 침체된 상황이었으니까 또 한 3년 이상은 또 계속
사 모으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 그게 10년 뒤가 될지 뭐 5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또 한 번 계단식 그런 상승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견디냐? 그렇죠. 어떻게 그냥 배당이 좋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배당을 잘 네. 주는 가치주 중심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배당으로 그 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또 나중 이걸 한번 점프하는 거를 기대하면서 워낙 싸니까 워낙 싼 주식을 그 가치 투자라는 게 싼 걸 사는 거잖아요. 사 모으고 있으면 한 번쯤은 또 그런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죠. 정상화 정도만 정상화의 반만 되더라도 저한테는 뭐 또 2배 자산 증가가 될 수 있겠죠.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주식이 싸다라는 네. 거와 네. 그 다음에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네네. 계속 모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지금 한 2년 지났고 앞으로 한 3, 4년 더 모아야 되는 구간이 계속 될 그럼 거다. 그 3, 4년간은 우리가 크게 계속. 증시가 오르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망스러워요. 아니요. 그런데 그 모으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네. 그 상황에서 또 얻는 부가 또 더 크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증권주 뭐가 됐든 그 지금 사고 계신다는 증권주하고 지금 은행주. 올해는 제가 은행주를 많이 올해는 사고 은행주. 있습니다. 배당이 많이 좋아지. 많이 그러니까 줘서? 배당 좋은 은행주, 금융지주. 예. 예. 이런 쪽이 아직도 싸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금융주를 사는 이유는 제가 금융업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금융주를 합치면 금융주가 결국 우리나라 모든 경제의 모든 평균 경제를 반영하는 게 금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성장하면 이 금융도 이 성장 속도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금융은 우리나라 경제가 발달하는 속도보다 또 삥 뜯어서 또 플러스 알파를 얻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얻는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를 하면 그래도 내가 무슨 반도체 주식을 사야 되나 2차 전지 주식을 사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이 안에 있으니까. 2차 전지가 좋으면 그 2차 전지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 쪽에서 또 이익이 생길 거고, 예, 또 뭐가 바이오가 좋으면 또 그걸 통해서 이 금융에서는 또 돈을 벌 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평균적인 부를 추구하는 점에서 상당히 저는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답답하죠. 예. 일단 그 주가의 흐름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시세 차익을 얻기가 좀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우리 간치금융 논란이 항상 있죠. 이번에도 뭐 횡재세 해가지고 또 수익이 네. 많이 나면 정부에서 또 그걸 자꾸 네. 다운을 시키려고 그러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투자 대상으로는 참 정말 재미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살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싸다.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기회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정책이 바뀌잖아요. 또 팔 기회도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오르면 또 팔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로 해서 그냥 무조건 주구장창 갈주가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가격이 형성되면 그때는 팔아야죠. 팔고 또 다른 더 싼 게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예. 근데 뭐 은행 말고 증권 지난번에는 증권주를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좀 정리를 하신 건가요? 지금 좀 비싸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첫째는 은행 정권주가 2021년도에 상당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정권주의 상당 부분을 그때는 이제 정상화됐으니까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은행주로 많이 이제 계속 포트를 조금 옮기고 있는 게 작년에도 계속 지속되고 뭐 그렇게 올해도 계속 지속되었고. 그러니까 진짜 조금씩 오래 시간이 걸리네요.
우리는 보통 맞아요. 답답해가지고 그냥 한 세너 번이면 그냥 딱 포트 딱 전환이 되고 기다리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데 가서 너 주식하는 거 얘기하지 말래요. 너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게 이거 완전 답답해 진짜. 죽겠다고. 어.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해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코스피 2,300이 이제 또 무너지기도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위기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또 더 하락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감들이 생기잖아요. 네. 일단 이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저는 사실은 답을 했는데요. 가계부채 문제만 괜찮아지면 저는 무역 적자도 괜찮고 다른 어떤 문제도 우리나라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계속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는 지금 이거를 굉장히 주시하는 거죠. 가계부채 해결이 되냐 안 이거 되냐. 이거 다른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단기적인 문제고요. 뭐 무역 적자라든지 뭐 잠재 성장률마저도 저는 단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사이클이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충분히 어떤 시장에서 조정이 가능한 그런 거지만은 지금 너무나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지금 이슈는 이거니까 요거를 계속 우려하고 있는 거고 이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해결책이라는 게 네. 결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대출의 금리를 올리든가 네. 아니면 우리의 그 대출 금리를 올리든가 어쨌든 금리라는 것 자체가 네.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해결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만약 올리지 않는다면 해결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올리지 않는다면요. 네. 그런 금리를? 어떤 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그 3.5% 정도의 기준금리로도 지금 중요한 게 금리 메커니즘의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3.5%의 기준금리를 정했다는 거는 야 예금금리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한 4.5 가 있고 국채금리도 한 4.5 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한 5.5에서 그 신용도에 따라서 6.5, 7.5 이 정도 가 있고 이렇게 적정 금리로 가 있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 정도 그러면 그 부동산 대출 금리가 뭐 한 6.5, 7%대 그 정도면 충분히 가계 부채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금리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초처럼 대출 금리가 좀 깜짝 놀랐어요. 뭐 기준금리보다 낮나? 뭐 하여튼 4%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이러면 아무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도 대출 금리가 안 올라가면 아무 그 가계부채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행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이거 내가 금리를 3.5까지 올렸는데도 가계부채가 늘어.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럼 더 올려야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러면 다 죽어요. 그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올라가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대출금리가 안 오르고 있으면 한국은행은 이걸 올리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계부채만 죽는 게 아니고 다른 그렇지. 모든 기업 소상공인 다 죽으니까 이건 굉장히 최악의 그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출 금리가 3.5%에 맞는 대출 금리가 형성돼야 돼요. 형성되고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 네. 빚을 더 지고 하는 건 위험하니까 그 위험이 반영된 그 리스크가 반영된 수준의 금리가 형성돼야지 적정 가격에 형성돼야지 되는 건데 위험은 이만큼 있는데 지금 금리가 한국은행보다 더 신용도가 좋은 금리로 가 있으면 그건 안 되죠. 예. 한 어느 정도 금리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금리가 저는 7% 정도는 7% 지금 정도. 3.5 정도면 7% 정도까지는 2배 정도? 예, 기준금리의 2배 정도는 가야 된다. 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가계부채는 터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 만약 그런 일이 계속 지금 더 커지면 저는 계속 더 불안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런 네.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 주식은 정리하겠어요? 저는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네.
그건 이제 한국의 경제 위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걱정하는 거는 이 경제 위기, 불황은 걱정하지 않아요. 불황은 아닌데. 자본주의에서 불황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항상 우리한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는 또 달라요. 위기는 그 전에 정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위기의 가능성이 저는 오로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쪽도 잘 봐야겠네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느냐. 네. 산다는 얘기는 거기에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니까 네. 그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는 또 금리가 괜찮다는 얘기고. 차라리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 없이 부동산 가격이 뭐 평당 1억을 가든 2억을 가든 그 부채 없이 올라가면 저는 그거는 오케이 박수 쳐줄 일이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한국은 다 부채 끼고 사는데. 소득의 증가로 그러니까 소득 경제가 좋고 소득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거는 저는 다 그거는 좋은 일이야라고 뭐 하겠지만은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거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빚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큽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겠군요. 주식을 하는 사람들도 부동산 금리. 마치 옛날에 대우 같은 그 IMF 전에 그런 큰 기업들이 그때 유행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대마불사예요. 맞아요. 대마불사. 대마불사예요. 빚이 많은 기업은 못 죽여. 다 죽는데 그러니까 더 빚을 주는 거예요. 살아야 돼 하면서 빚을 계속 줬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게 정리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가계 대출이 대마가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 지금 빨리 안 꺼뜨리면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그 서준식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렇게 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확실했던 것들이 좀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드네요. 정말인가요? 네, 뭘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네. 지켜보고 어떤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네네. 그리고 가계부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정부의 대처, 한국은행의 대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네네. 주식시장을 떠날 때 또 네. 결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네, 맞습니다. 그냥 한편으로 제가 조금 요즘 안도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다르게 여기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면 안 된다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괜찮아지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그 50년인가 뭐 평생 그 대출 그 나왔을 때 또 엄청난 비난 여론 때문에 하다가 그냥 부랴부랴 끝냈죠. 은행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까지 숭실대학교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